지구의 역사, 그 어느 시기에나 멸종은 있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 사이 한반도 야생 서식지에서 종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금박쥐. 우리나라에 총 166마리밖에 보고되지 않은 세계적인 희귀종이다. 그러나 황금박쥐는 동면처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어디서 새끼를 낳고 어디서 여름을 보내는지 온통 미스터리다. 황금박쥐가 발견됐다는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 중북 내륙 지역에서 황금박쥐 몇 개체가 발견됐다는 보고다. 제보자들은 혹시 모를 밀렵에 대비해서 황금박쥐 동면지를 지키고 있다. 국내 박쥐 전문가 최병진 박사와 일본 박쥐 연구의 권위자인 마에다 교수가 현장을 찾았다. 황금박쥐는 일본에서도 관심이 많은 종이다. 일본에도 도로가 예정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도로가 양쪽에서 줄여가지고. 황금박쥐가 있다는 곳은 사람의 접근이 힘든 오래된 폐광이었다. 폐광은 깊은 어둠과 침묵이 지배하고 있다. 박쥐의 동면을 깨울까 조심스럽다. 제작진은 적은 빛으로도 촬영이 가능한 특수 카메라를 사용해 접근을 시도한다. 폐광의 끝, 멀리 박쥐가 보인다. 붉은색에 가까운 황금빛 털색. 그래서 황금박쥐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리우는 붉은 박쥐다. 일반적으로 박쥐는 흑색이나 암갈색을 띠는데 유일하게 황금빛을 띠는 이 화려한 박쥐의 존재는 세계학계를 놀라게 했다. 마에다 교수는 일본에서 황금박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대마도를 방문했지만 실패했다. 일본에서黒赤コウモリが見つかったのは対馬だけです。で、今まで一番最初に見つかったのは1920年かな、19年頃からなんですが、それから今まで7頭しか見つかってません。したがって、私の考えとしては、多分黒赤コウモリは対馬で繁殖してない。じゃあどこから来るのっていうと、韓半島から来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1960년대) 대마도에서 황금박쥐가 발견되자 일본 내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 황금박쥐를 배경으로 애니메이션이 제작됐는데 이것이 1968년 우리나라에서도 TV로 방송된 최초의 한일합작 애니메이션 황금박쥐다. 황금박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까지 주로 따뜻한 지역에 분포하는데 대개 한두 마리 발견된 정도다. 그 가운데 황금박쥐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대만뿐이다. 지난 1999년 전남 한평에서 황금박쥐의 집단 동면지가 최초로 발견됐다.
한평은 우리나라 황금박쥐의 80%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5월) 초순, 황금박쥐의 동면체로 알려진 한평의 한 동굴을 찾았다. 황금박쥐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을 찾아 한두 마리씩 떨어져서 동면 중이다. 깊은 동굴은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된 환경이다. 동굴의 습기는 황금박쥐의 몸에 물방울을 만든다. 황금박쥐는 제 몸에 붙은 이슬로 갈증을 해소한다. 박쥐는 이렇게 동면 중에도 조금씩 움직이며 생명 활동을 이어간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국내 황금박쥐 암컷과 수컷의 성비는 1대 10에서 1대 40으로 암컷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대로 간다면 황금박쥐는 머지않아 멸종을 맞게 될 위기종임이 확실하다. 수컷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내 보고된 황금박쥐는 모두 166마리. 황금박쥐 암수 성비가 1대 40이라면 우리나라의 암컷은 4마리뿐이라는 계산이 된다. 정확한 성비를 아는 것만이 이들의 멸종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열쇠다. 그러나 전체적인 성비 조사는 동면이 끝날 무렵으로 미루기로 한다. 겨우내 잠들었던 생명이 깨어나는 계절 봄. 어두운 동굴 안에도 봄 소식은 어김없이 전해진다. 관박쥐가 겨울잠을 털고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주로 거꾸로 매달린 채 생활하는 박쥐. 포유류 중 유일한 날짐승인 박쥐의 다리 근육은 퇴화되고 힘줄만 남아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박쥐는 다리에 힘을 들이지 않고 몸을 지탱하기 위해 거꾸로 매달리게 된 것이다. 박쥐의 발가락 끝은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 거꾸로 매달리는 데 적합하다. 관박쥐는 황금박쥐와 같은 동굴에서 동면하기도 한다. 먼저 깨어난 관박쥐가 황금박쥐의 겨울잠을 깨우는 회방꾼이 될 때도 있다. 새의 날개 역할을 하는 박쥐의 날개막은 실은 5개의 손가락이 길게 늘어난 것으로 물갈퀴처럼 얇은 피부막이 그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황금박쥐는 비행 중 입을 벌리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입에서 초음파를 발사하기 때문이다. 어둠이 찾아오면 박쥐의 사냥은 시작된다.
그런데 동굴 안에서 생활하는 박쥐는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짐작하는 것일까? 동굴 입구. 선발대 박쥐들이 서성이며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린다. 조도 탐지 비행이 시작된 것이다. 날이 완전히 저물자 나머지 박쥐들도 어둠을 틈타 동굴을 빠져나간다. 야행성인 박쥐는 해질 무렵 활동을 시작해 밤새 먹이 사냥을 한 후 새벽녘에야 돌아온다. 야간 먹이 사냥에 나선 박쥐가 찾은 곳은 송어 양식장. 우리나라의 모든 박쥐는 곤충을 먹이로 한다. 송어 양식장에는 나방과 하루살이 같은 박쥐가 좋아하는 사냥감이 많다. 그러나 송어의 식성도 마찬가지.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박쥐와 송어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야행성 벌레들은 대개 해충으로 박쥐는 해충 박멸의 숨은 일꾼이다. 박쥐의 사냥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느린 화면으로 확인 결과 0.7초에 6번의 빠른 날개짓을 한다. 그러나 3배 더 느린 화면에서도 박쥐의 날개짓은 정확히 보기 힘들다. 초고속 카메라로 박쥐의 날개짓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박쥐는 먹이를 양쪽 날개로 감싸 안으며 재빨리 낚아챈다. 나방처럼 비교적 큰 먹이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차분히 포식하기도 한다. (5월) 초 흐드러지게 핀 자원형이 봄의 절정을 알린다. 매년 나비축제가 열리는 한평은 환경생태농업의 본고장으로 농약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축제가 끝나면 자운형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모를 심는다. 자운형 꽃 거름을 사용한 노는 농약 사용이 적어 나방 등 벌레가 많다. 황금박쥐가 유독 한평에서 집단 동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황금박쥐의 동면이 끝나갈 무렵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보기로 했다. 황금박쥐 전반에 대한 성비 조사를 하기 위해서다. 황금박쥐 서식처는 모두 저수지 반경 800m 이내, 폐금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존 서식처가 있는 저수지 주변 반경 800m 내에 자리한 또 다른 폐금광. (10여 년) 이상 관리되지 않은 폐광은 사람이 접근하기 위험하다. 동굴 입구는 물로 가로막혀 있다.
동굴 깊은 곳에 이르자 동면 중인 황금박쥐가 보인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일찍이 발견된 적이 없는 한때의 무리다. 박쥐는 보통 집단으로 동면한다. 그러나 황금박쥐는 한두 마리씩 떨어져 동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64마리의 황금박쥐가 대규모로 집단 동면하고 있는 것이다. 조심스레 새로운 서식처의 암수 성비 조사에 나섰다. 과연 1대 40일까? 조사 결과 암수 성비는 평균 1대 2, 비교적 안정된 성비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학설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결과다. 5월 말, 동면 중이던 황금박쥐의 몸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다. 생애 절반 이상을 잠으로 보내는 황금박쥐의 동면 시 심장 박동수는 1분에 약 50회. 그러나 깨어나면서 박동수는 450회까지 증가한다. 온도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열감지 카메라로 체온 상승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침내 생명이 되살아난다. 먼저 깨어난 황금박쥐의 움직임 탓에 주변 동료들이 단잠에서 깨어나기도 한다. 생기를 되찾은 황금박쥐는 날개를 문지르면서 따뜻한 침을 바른다. 약한 피부 조직으로 돼 있는 박쥐의 날개는 건조하면 날 수가 없다. 드디어 황금박쥐가 날아오른다. 8개월의 긴 겨울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황금박쥐는 동면에서 깨어나면 다시는 동굴로 돌아오지 않는다. 황금박쥐가 어디서 여름을 보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다만 황금박쥐는 산림성 박쥐라는 정보만 알려져 있다. 산림성 박쥐는 일반적으로 고목의 나무 동굴에서 번식한다. 먼저 나무 동굴을 중심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산림은 울창해 보이지만 대부분 심은 지 20년이 안 되는 유년성 산림이다. 한평 일대에서 황금박쥐가 번식하기에 적당한 고목 찾기는 쉽지가 않다. 박쥐는 딱따구리처럼 스스로 둥지를 만들 수도 없다. 비가 올 때 박쥐들은 곧잘 민가 주변으로 몰린다. 이번엔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 수색에 나섰다. 발견된 것은 관박쥐 3마리. 우리나라 박쥐 중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이다. 탐문 수색 중 마을 주민의 제보를 받았다.
그 검붉은 박쥐인데요. 조그만하고 일반 박쥐보다 좀 적고요. 이제 제가 이제 밤에 와 보니까 날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서식하는 내가 봄 마리수로는 한 서너 마리 정도. 저기 있는 강아지 색깔과 비슷합니다. 제보자의 설명으로는 틀림없는 황금박쥐다. 소변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게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폐가 처마 아래 박쥐의 배설물로 보인다. 굳은 정도를 보니 지금도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제작진은 황금박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설물 근처에서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러나 발견된 것은 집박쥐다. 주로 인가 근처에서 서식하는 집박쥐는 황금박쥐보다 검고 크기도 3분의 2 정도 더 작다. (6월) 초 황금박쥐의 3분의 2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동굴을 떠났다. 제작진은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후 여름 서식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황금박쥐에게 전파 발신기를 달기로 했다. (15g) 안팎의 적은 몸무게를 가진 황금박쥐에게는 0.4g짜리 초소형 전파 발신기가 사용된다. 황금박쥐 몸에 부착한 발신기는 털갈이할 때 자연스레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초소형 발신기의 배터리 수명은 3-4주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전파 발신기를 부착한 13마리 황금박쥐가 보내오는 신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6월) 중순, 초여름사는 푸르름이 한창이다. 길도 없는 울창한 숲속은 다니기가 만만치 않다. 한평의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기꺼이 추적 작업에 동참했다. 여름새의 꾀꼬리는 번식기를 맞아 분주하고 일찌감치 새끼를 다 키운 꿩은 여유있게 숲을 거닌다. 제작진은 한평 일대의 산과 대나무 숲을 일주일간 집중 수색했다. 그러나 황금박쥐가 보내는 전파는 잡히지 않았다. 혹시 다른 동굴로 숨어든 건 아닐까? 제작진은 동면지가 아닌 미개발 동굴 탐사에 나섰다. 특히 습도가 높은 동굴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동굴 폭포 사이로 한 무리의 박쥐떼가 발견됐다. 긴 날개 박쥐다. 이번에는 폐광을 수색해보기로 했다. 자연동굴의 상당수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이제 폐광은 우리나라 박쥐의 85%가 서식하는 보금자리가 됐다. 제작진은 한 폐광에서 수백 마리의 긴날개 박쥐떼를 발견했다.
2000년 대만에서 황금박쥐 집단 서식처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논문에 표기된 학명 마이오티스 포머스는 우리나라 황금박쥐와 정확히 일치한다. 제작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름 번식처가 확인된 대만으로 날아갔다. 대만 남서부의 시골 마을. 대만의 여름 번식처는 과연 어떤 환경일까? 고가의 처마 밑 100여 마리쯤 되는 대만 황금박쥐들이 보였다. 그런데 털빛이 달랐다. 우리의 황금박쥐보다 더 연한 노란빛을 띠고 있다. 출산을 마친 대만 황금박쥐들. 어미는 새끼들의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새끼들을 빨아주고 있다. 어미의 젖꼭지를 문 채 이동하는 대만의 황금박쥐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우리와는 달라 보인다. 박쥐라고 그러는 것은 뭐 털 색깔만 달라도 서로 그 종을리기 분류를 하는데 뭐 이빨의 크기에 따라서도 그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외형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종하고 전혀 다른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비교 결과 대만의 황금박쥐는 우리와 달리 귓바퀴에 검은 테두리가 없다. 박쥐 종 분류에 있어 이빨 배열도 중요한 요소다. 이빨의 수와 배열도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대만의 황금박쥐는 우리와 다른 종으로 판명됐다. 황금박쥐 집단 서식처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임이 확인된 셈이다. 대만에서 황금박쥐 번식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제작진은 헬기를 동원해 동면지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를 샅샅이 찾아보기로 했다. 저수지 근처에서 황금박쥐 전파함이 수신됐다. 합동수색을 펼치던 지상팀이 연락을 받고 수신 지역으로 출동한다. 곧이어 전파 발신기 추적의 경험이 많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관리팀이 지상 수색 작업에 긴급 투입됐다. 저수지 건너편에서 발신음이 포착됐다. 분명히 지금 신호는 이게 발신기 신호인데 분명히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지금 신호가 멀어졌거든요. 저수지죠,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그 얘기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을 내리자면 얘가 분명히 여기서 이런 형태로 타고 와서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요. 낮 시간에. 예. 발신음이 들리는 저수지 너머 숲은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이다. 제작진은 황금박쥐의 신호를 따라서 이동을 계속한다. 나무 가지 아래 신호를 보낸 황금박쥐가 있었다. 신호 결과는 확실했다.
근처 잡목림 사이에서 한 마리의 황금박쥐가 더 발견됐다. 이번엔 발신기를 달지 않은 황금박쥐다. 나뭇잎 사이에 숨어서 휴식을 취하던 황금박쥐는 입을 벌리고 초음파를 발사하며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그리고는 곧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 최초 발견 지역에서 1km쯤 떨어진 숲속. 역시 잡목림 사이에서 또 다른 황금박쥐를 찾을 수 있었다. 야행성으로 알려진 황금박쥐가 낮 시간 동안 이렇게 끼어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동 경로 추적 결과 황금박쥐는 동면지를 중심으로 약 8km 반경으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황금박쥐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는 늦은 밤, 제작진은 야간 수색에 나섰다. 몸 길이 5cm의 조그만 황금박쥐를 밤에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제작진은 빛이 아닌 열로 사물을 파악하는 열감지 카메라를 준비했다. 열감지 카메라는 열이 있는 물체를 붉게 표시한다. 열감지 카메라를 통해 바라본 늦은 밤 숲속. 네 발로 움직이는 붉은 형체가 카메라에 잡혔다. 너구리다. 야행성인 너구리는 한밤중에 먹잇감을 찾는다. 제작진을 발견한 너구리는 곧 숲속으로 주랭랑을 친다. 열감지 카메라에 또다시 붉은 영상이 나타났다. 점점 뚜렷해지는 붉은 형체. 황금박쥐다. 투여된 다리로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낚싯바늘 모양의 엄지를 이용해서 기어다닌다. 나무 위를 기어오른 황금박쥐는 양날개로 나뭇잎을 말아주고 빗물을 받아먹는다. 나무에서 생활하는 황금박쥐가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밝혀진 것이다. (6월) 한평 읍내. 가로등엔 나방과 하루살이 같은 야행성 벌레들이 몰려든다. 먹이를 찾아 밤하늘을 누비는 박쥐가 가로등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 무렵이다.
박쥐는 빛을 겨우 느낄 정도의 시력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황금박쥐를 포함한 모든 박쥐는 시각에 의존하지 않은 채 초음파를 활용해서 사냥을 한다. 초음파는 박쥐의 제2의 눈이다. 박쥐는 탐색 단계에서 초당 약 10회 정도 초음파를 발사한다. 박쥐의 레이더에 나방이 걸려들었다. 포획 단계에 이르자 박쥐는 초당 200회 정도의 정밀한 초음파를 발사한다. 한편 나방에게도 나름의 생존 전략은 있다. 일부 나방은 박쥐의 초음파에 대항해서 방해 초음파를 내보낸다. 이로 인해 박쥐는 다 잡은 먹잇감을 놓치기도 한다. 방해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는 잠자리는 박쥐가 가장 쉽게 포획할 수 있는 먹이다. (6월) 말 발신기의 수명이 다 돼갈 무렵 한 폐가에서 황금박쥐의 신호음이 잡혔다. 농사철에만 창고로 쓰이는 곳이다. 신호를 쫓아 다시 부엌으로 향하자 어두운 구석에서 한 마리의 박쥐가 보였다. 출산의 고통으로 지친 어미와 갓 태어난 새끼였다. 그때 제작진의 카메라에 무언가가 포착됐다. 박쥐의 목 뒤로 보이는 금속성 물질. 출산을 마친 어미는 발신기를 부착했던 13마리의 황금박쥐 중 한 마리였던 것이다. 털갈이 중인 황금박쥐는 집박쥐의 털색과 비슷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름철 번식기 황금박쥐의 발견이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 어미의 날개 밑에서 또 다른 새끼의 존재가 확인됐다. 새끼가 2마리인 것이다. 보통 박쥐는 한 배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박쥐가 쌍둥이를 낳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갓 태어난 새끼는 본능적으로 어미 품을 파고든다. 그런데 어미는 무슨 까닭인지 새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새끼는 가까스로 어미 품을 차지했다. 어미는 제품을 파고드는 새끼들에게 체온을 나눠준다. 그러나 2마리의 새끼를 다 품기에는 어미의 품이 너무 좁다.
제작진은 황금박쥐 어미와 새끼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무인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하기로 했다. 그때 또 다른 황금박쥐 한 마리가 폐가로 찾아들었다. 발신기는 달고 있지 않았다. 폐가의 부엌이 건조한지 황금박쥐는 날개에 침을 바르느라 분주하다. 부엌 바닥, 배설물의 양이 많지 않다. 박쥐는 보통 일주일 전 출산할 곳을 찾는다. 출산처를 찾던 어미는 급하게 이곳으로 들어온 모양이다. 날이 저물자 어미가 새끼 중 한 마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필사에 몸부림을 한다. 그럴수록 새끼는 어미에게 악착같이 매달린다. 어미는 사냥을 나갈 때 어린 새끼를 품에 안고 날아다닌다. 하지만 두 마리를 동시에 안고 비행하는 것은 무리다. 어미 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갓 태어난 새끼의 본능. 어미는 단호했다. 결국 한 마리의 새끼만을 품에 안은 채 어미는 사냥에 나선다. 어미가 나가자 다른 황금박쥐도 그 뒤를 따른다. 새끼 한 마리가 홀로 남았다. 그러나 탯줄에 묶인 새끼는 움직일 수가 없다. 어미 품에서 벗어난 어린 새끼에게 가장 큰 적은 급격한 체온 저하다. 그날 밤 마을 가로등 주변으로 두 마리의 박쥐가 나란히 사냥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운 숲, 밤의 제왕 솔부엉이도 야간 사냥을 나왔다. 솔부엉이가 먹잇감을 발견한 모양이다. 솔부엉이도 지금 새끼를 키우는 중이다. 어미 솔부엉이는 박쥐 사냥을 포기하고 새끼가 있는 둥지로 향한다. 둥지 밖, 수컷 솔부엉이가 무언가를 응시한다. 사냥을 나섰던 황금박쥐 한 마리가 솔부엉이의 먹이가 됐다. 새벽녘, 황금박쥐 한 마리가 돌아왔다. 어미를 기다리다 지친 새끼는 움직임이 없다.
돌아온 황금박쥐는 어미가 아닌 발신기가 없는 황금박쥐다. 새끼를 바라본다. 그리고는 벽에서 죽은 새끼를 떼어낸다. 날개와 뒷발을 이용해 뭔가 열심히 긁어모으는 행동을 한다. 죽은 새끼를 묻어주는 듯하다. 한참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던 황금박쥐는 곧 자리를 떠났다. 그 자리엔 먼지와 흙으로 덮인 죽은 새끼의 무덤이 완성돼 있었다. 황금박쥐가 떠난 후 마을에서는 대대적인 소독 작업이 시작됐다. 여름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역은 박쥐의 먹잇감인 모기와 하루살이를 없앨 뿐만 아니라 박쥐에게도 치명적이다. 인가 주변에서 박쥐가 사라지는 결정적인 이유다. 사철 변함이 없는 동굴 안에도 계절은 찾아온다. 7월, 관박쥐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황금박쥐의 출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굴 한켠 관박쥐 한 마리가 진통 중에 있다. 아랫배에 경련이 심한 걸 보니 출산이 임박한 모양이다. 관박쥐는 새끼도 거꾸로 매달려서 낳기 때문에 어미에게는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드디어 새끼가 세상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어미는 자신의 입으로 새끼에게 묻은 이물질을 제거해준다. 그런데 어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뭔가 일이 잘못된 모양이다. 주변의 박쥐가 어미 곁으로 다가온다. 갓 태어난 새끼는 어미 품을 찾으며 젖을 빨아야 정상이건만 어찌된 일인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어미는 자신의 혀로 새끼를 격렬히 자극한다. 아무리 해도 새끼가 움직이지 않자 동료 박쥐도 함께 새끼의 몸을 자극하기 시작한다. 동료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새끼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어미는 결국 자신과 새끼의 마지막 연결선인 탯줄을 스스로 끊었다.
죽은 새끼와 이별을 구한 어미는 날개로 자신의 몸을 감싼 채 움직임이 없다. 동료 박쥐가 다시 어미 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는 어미의 슬픔을 위로라도 하듯 몸과 몸을 맞대고 핥아주기 시작한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들만의 언어. 그 무궁한 의미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10월) 초 붉은색으로 옷을 바꿔 입은 가을사는 겨울채비에 들어간다. 남한 최북단 강원도 고성, 황금박쥐 서식처가 있던 곳이다. 해마다 이곳에서 황금박쥐를 연구해온 손성원 명예교수. 그러나 이번엔 사정이 달랐다. 예, 요거. 그리고 그 위에도 하나 있었는데 입구라고 봐야 됩니까? 폐수 처리장을 만든다는 이유로 황금박쥐의 동면지로 사용되는 폐광을 완전히 메워버린 것이다. 물도 있고 되게 이제 이런 매년 이 데는 무렵 이제 동면을 곤충만 위해서 있다. 이곳 폐광을 찾던 6마리의 황금박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다. 또 물론 뭐 이 주변에 폐광이 많은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뭐 몇 개 정도, 이 3개인데 3개 정도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로 이주가 가능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는 폐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 박쥐들한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폐광을 이렇게 없앴다라고 그러는 건 박쥐들한테 큰 영향을 주죠.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는 경남 남해의 한 젓갈 보관 창고. 이곳은 아예 가건물을 지어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다. 이곳 역시 해마다 황금박쥐가 쳤던 폐광이었다. 황금박쥐가 살기에 적당한 환경은 젓갈 보관에도 적합한 모양이다. 황금박쥐는 이렇게 자연 동굴에서 폐광으로, 또 이제는 폐광에서마저 쫓겨나고 있다. 눈송이 떨어지는 소리만 정적을 일깨우는 겨울산. 숲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여름 내 활발히 먹이 사냥을 했던 관박쥐도 서로의 몸을 맞댄 채 잠을 청하고 있다. 빛이 들지 않는 캄캄한 동굴 안에서도 여러 동굴 생물들이 산다. 이들은 박쥐의 배설물에서 영양분을 얻는다. 동굴 안은 이 배설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먹이 사슬의 세계가 펼쳐진다. 박쥐는 동굴 안과 밖을 자유롭게 오가며 동굴 생물의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폐광은 아직까지 안전한 보금자리다. 황금박쥐는 먹이와 혹독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체내에 저장한 채 깊은 겨울잠의 세계로 접어든다. 황금박쥐의 땅 한반도. 우리나라는 황금박쥐가 서식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다. 황금박쥐가 이곳에서 사라지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더 이상 볼 수 없다.
다가올 봄을 위해 죽음처럼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황금박쥐. 우리 곁엔 아직 황금박쥐가 숨쉬고 있다.